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뒤에 오늘도 여야가 공방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했습니다. 전국 좌담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열흘째 벌써 5번째 발사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해 4,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사일이 영공을 통과한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장관 출석을 놓고 대립해 국감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최대 2,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같은 모델을 활성화하고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빼앗겼던 중부 지역에 이어 남부 지역의 요충지 여러 곳을 탈환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내년 3월쯤 가능할 거라는 정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본 상공을 넘어서 4,500km 날아갔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출동하는 기지, 괌 이곳이 3,400km니까요. 여기까지도 타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발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参谋본부는 오늘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서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17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만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오늘 쏜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1월 발사했던 화상 12형으로 추정되는데요.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 그러니까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비행거리를 짧게 조절했던 1월과 달리 이번에는 발사 각도를 정상 각도로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성 12형의 최대 비행거리가 이번에 포착된 4,500여 킬로미터로 분석되는 만큼 북한이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최대 비행거리와 재진입체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평양에서 미국역 괌까지의 거리가 3,400여 킬로미터라서 이번 발사는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발의 빈도는 점점 잦아지고 있고 강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군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전략무기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의 후속 조치와 체제 결속 차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고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형 액체 추진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 준비와 고체 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면서 북한의 도발 유형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또 오늘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탄도미사일 실사격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군사적 대응 방안 어떤 것일지 잠시 전문가에게 또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북한의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오전 열린 NSC 긴급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지시했습니까? 네, NSC 긴급회의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9시부터 5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에 참석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한 협의를 지시하며 이러한 도발이 한미일을 포함해 영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직전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도 같은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NSC 상임위 역시 지속되는 도발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탐지 추적한 결과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할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 반응 저희가 잠시 뒤에 들려드릴 거고요. 이 다른 얘기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발언이 있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성역이 없다던 입장이 그대로냐는 우회적 질문에도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순방 과정에서의 논란들이 정쟁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오늘 유선 협의를 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 미국,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응주 국장과 통화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지난주 4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위기감이 큽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5년 만에 북한 미사일이 상공을 지나면서 대피경보 발령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초기 대응에 잇따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은 어떤 분석 내놨습니까? 네,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오늘 오전 약 20분 동안 4,600km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뒤 일본 동쪽으로 약 3,20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낙하 지점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성 장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発射地点から着弾地点までの推定距離として発表してきた飛翔距離の中でも、今回の飛翔距離約4600kmは最長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 네,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 방위성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4차례 발사한 화성 12형과 유사한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마다 장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후 일본에 날아들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위대법에 따른 탄도미사일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폭거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我が国上空を通過し、太平洋上に落下したとみられます。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발사 후 즉시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서 엄중히 항의했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조치 등을 포함해서 북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북 제재가 일본 정부 차원에서 논의됐는지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의 모테기 간사장은 북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결의를 채택하는 것도 추진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미사일이 통과한 지역에는 주민 대피 경보도 발령이 됐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미사일 통과가 예상된 동북부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에는 역시 5년 만에 주민 대피를 권하는 경보도 발령됐는데요. 하지만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로 초기 대응에 혼선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는 처음에는 피난 경보 지역에 도쿄를 포함했다가 나중에야 정정했습니다. J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대피 안내를 내보내지 못하는 등 허술한 대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각지에서 교통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홋카이도와 동북 지역 신칸센 지역 열차 등의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이른 아침부터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빈도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수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데 어떤 패턴인 것으로 분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북한이 며칠 동안에 계속 발사했던 것이 SRBM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발사한 것은 IRBM 쪽으로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패턴을 뭐 분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SRBM을 쭉 발사를 했던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상 8월 26일부터 한미 간에 함대 훈련, 그러니까 연합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흘 동안. 네. 그때를 이제 대응해서 그 전날 SRBM을 쏘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한미일 훈련이 있었거든요. 네. 잠수함 추적 훈련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또 SRBM을 쏘았고요. 네. SRBM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1일 날 사실상 그 현무 5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그 신형 무기를 뭐 동영상으로 선보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 차원에서 오늘 이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네. 북한은 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의 안보 상황하고 맞추어 보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사한 뭐 사거리나 고각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가 나왔었고 오늘 발사한 곳이 무평리더라고요. 이곳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 자강도 무평리라고 하는 곳이요. 여기가 이제 미사일 발사대도 조립을 하고 미사일도 이제 일정 부분 조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자강도 무평리에서 그동안에 어떤 미사일들이 발사가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 14형도 여기서 발사를 했고 화성 12형도 발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SRBM도 여기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고각으로 화성 12형을 여기서 발사를 했고 오늘 발사한 것은 거의 정상 각도로 여기서 발사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강도 무평리는 아마 여기 미사일 조립 또 미사일 발사대 조립 그런 공장이 있는 그런 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지도에서 그 자강도 무평리에서 지도에서 이제 동쪽으로 쭉 날아가서 일본 열도의 가장 그 북쪽 홋카이도 근처를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의 4,50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번에 공개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현무 미사일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IRBM이다 말씀하셨는데 사거리별로요. 그 북한 미사일들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것이 무엇을 겨냥하는 것인지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해설을 해주십시오. 네, 그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식 기준이죠.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SRBM이 있고. 그다음에 MRBM이 있고 IRBM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SRBM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사거리가 통상 1000km 이내에 들어가는 것을 SRBM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서, 그다음에 장사정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MRBM이라고 하는 것은 준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뭐 거리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통상 1000km부터 한 2500km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IRBM이라고 해서 이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2500에서 5000km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BM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5500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날아간 것이 뭐 화성 12형이 현재까지는 화성 12형이라고 보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화성 12형이 날아간 것을 보면 한 4,500km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IRBM 미사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 4,500km를 날아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 북한에서 괌까지가 한 3,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괌 타격에 대해서 한참 말이 많았을 때 소위 말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형과 분노를 얘기하고 그랬을 때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응한다고 그래서 괌 주변의 타격 지점까지 위도와 경도를 다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3,400km니까요. 오늘 날아간 것을 보면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미군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미군 기지들이 전부 다 화성 12형 오늘 날아간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발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월 1일 날 공개한 괴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그런 경고 차원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일본은 뭐 주민 대피령도 내려지고, 네.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열차 운행도 중단되고, 네. 그랬다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선 이 미사일 도발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라고 그러면은 이제 영해, 영공, 이제 그다음에 땅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권의 범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이 놀라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영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는 되긴 됩니다. 되는데 오늘 날아간 것을 보면 거의 한 950km 고도로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고도로 해서 날아갔는데 일본이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1998년도 대포동 미사일. 그때 이제 일본 열도를 한번 통과해서 갔고요. 좀 전에 보도에 나갔습니다만은 2017년도 9월 15일 날 화성 12형을 발사했을 때 다시 이게 일본 열도를 넘어갔거든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 오늘 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정부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이게 직접 바로 떨어지면 우리가 다 여기에 전부 다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IRBM이든 ICBM이든 이런 그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체계적인 방호 태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슬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일 위에가 소위 말해서 SM-30 미사일로 방어를 하고 그 밑에 다시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더 이제 지상에 가까이 오면 패트리어트 3 가지고 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M-30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함에 SM-30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쏠 수 없는 게 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예. 최대 고도가 500km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날아간 것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950여. 그러니까 안 되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날아가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려고 할 때 500km,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는 40에서 150km, 그다음에 이제 패트리어트 3는 40km 밑으로 이렇게 다층 방어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것은 그는 뭐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방법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일본 정부나 국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재무장화의 길을 나가는데 국민을 단계시키는데 아주 좋은 계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쏜 것이 현재까지는 화성 12형에 가깝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쏜 것도 바로 거기서 쏘았고 오늘 쏜 것도 거기서 쏘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거리로 보면 그러긴 한데 제가 여전히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 9월 15일 때도 정상 각도로 쏘았는데 그때 날아간 거리하고 고도하고 오늘 날아간 거리하고 고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9월 달에는 3,700km를 날아갔고요. 고도는 770km거든요. 그런데 오늘 날아간 것은 4,500km의 고도는 970km 정도 되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성능이 더 좋아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일 내일 북한 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전히 화성 12형인지 화성 12형의 개량형일 수 있겠죠. 개량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화성 17형은 계속해서 지금 고각 사격만 했거든요. 실패도 했고 올해. 그것을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원래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의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3일까지는 안 하고 24일 이후가 되면 그때 뭐 핵실험이든 이렇게 적어도 IRBM이든 또는 ICBM이든 이런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냥 혼자서 추측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을 쏘았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한 그런 그 경고도 있고 일본에 대한 경고도 있고 한국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이 여기에 좀 녹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순수한 개인 의견이에요. 네. 자, 끝으로 우리 군이 이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보면 이제 외교적인 조치하고 이제 군사적인 조치인데요. 지금 뭐 군사적인 조치만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무 계열. 이제 이거는 지대지거든요. 그 이제 북한은 지대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그런데 한국은 지대지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대지 미사일도 있습니다. 타우루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죠. 사거리 500km 나가는 거니까 대전에서 쏴도 그냥 평양 주석궁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함정에서 쏠 수 있는 해성 계열의 미사일도 있고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섞어서 이제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보여줄지, 그렇지 않으면 10월 1일 날 영상으로만 공개한 현무5 그 괴물 같은 미사일을 이번에는 실제로 발사를 통해서 보여줄지, 그것은 국방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 정부의 실정 그리고 현 정부의 실책,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던 박진 장관 출석할지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외교부 국정감사가 오전에는 파행했었다는데 오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여야 간사가 회의 속개 여부를 계속해서 논의하다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오전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다가 오전에 회의가 파행을 빚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속어, 빈손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억지로 국익 자해 참사를 빚은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순방 성과가 충분하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그럴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정해가 됐던 건데요. 직접 그 과정 보겠습니다.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적 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뭐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선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를 놓고 입씨름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혐의가 있는 것처럼 미리 정치적으로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정치적 감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법사위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통보에 항의하는 팻말을 야당이 노트북에 붙이자 여당 측이 반발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 시작이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속개된 회의에서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며 맞섰습니다. 네. 이 문제 국감장 밖에서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민주당 반응이 날로 격앙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당내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앞에 모여서 감사원이 권력과 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침 의원총회에서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며 화를 낸 걸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제가 많았던 걸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인사 등에 대한 실상을 이번 국감에서 파헤치겠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고용보험료를 2번 인상한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근 3년 동안 5조 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문 정부 때 2번 보험료 인상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조 554억 원이 추가 납부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이고 앞으로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고 고용보험 기금이 사실상 고갈되자 2번 고용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적자폭이 커진 이유는 실업급여의 대폭 확대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꼽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농협과 현대백화점 등 후원사들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농협은행 성남시 지부 그리고 현대백화점 판교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관들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곳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와 시장일 때 성남FC에 각각 36억 원, 5억 원을 후원하고 인허가 등 편의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 취재와 언론과 검찰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동재 전 기자는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은 없다고 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최강욱 의원이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친형 박모 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친 박 씨 또 형수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있었습니다.
부친이 검사실에서 박수홍 씨를 여러 번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수홍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늦은 밤 택시 잡기 어려웠는데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 휴업제인 택시보제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대 호출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타다나 우버 같은 모델을 활성화하고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가운데 4번은 실패하며 특히 중단거리는 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의 택시기사가 만여 명이나 급감한 데다 개인 택시기사 중 60대 이상이 77%여서 이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 휴업제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최대 2,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자체 판단으로 부제를 완전 해제한 경우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 심야 택시가 30% 공급이 확대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처우 개선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차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합니다.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제도 도입합니다.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법인 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차고지 외 주차와 근무 교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도 활성화합니다. 그간의 택시난에는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연말에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고 심야 버스를 연장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의 전 노선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도 밤 10시에서 새벽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도 20에서 40% 차등 적용합니다. 심야 할증 요금은 오는 12월, 기본 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고물가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장난감이나 학용품 수요도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문구 완구 종합시장에는 손님이 줄어 걱정이라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창신동 문구 완구 판매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나가보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 진열된 제품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주 유명한 최근에 유행하는 장난감인데요. 이게 현재는 16,000원 정도 하는데 연말쯤이면은 고환율로 인해서 2만 원을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다른 제품들도 최대 20% 인상이 예상되는 등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요. 안 그래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되게 팍팍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제품 가격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상인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휴일날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지 물건 구입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일상 회복되었다고 하나 회복되지 않은 일상입니다. 네,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확산할 땐 학교가 문을 닫아 문구나 완구 수요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고물가와 고환율이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소비자들이 생필품이 아니라면 최대한 돈을 아끼는 분위기가 이곳에도 반영된 겁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제조 단가가 오르다 보니 문구나 완구류 가격도 대체로 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대형 수입 장난감 도매점은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해보다 30% 넘게 가격이 뛰기도 했는데요. 원자재값 상승에 물류비까지 치솟다 보니 수입업자들이 유통가격을 올리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호황을 맞은 온라인 판매 시장과도 경쟁을 벌여야 해서 상인들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침체 분위기 속에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폐업하고 싶어도 당장 판매품들이 쌓여 있어 인수자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경제 위기가 하루빨리 극복돼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창신동 종합문구점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해 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종부세의 절반 정도는 상위 1% 납부자가 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7조 2천억 원의 49.2%는 납부자 상위 1%인 1,166명이 부담했습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요양병원에서 아버님, 어머님 얼굴 뵙고 손 맞잡고 면회 재개됐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내년 3월이면 안 써도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위험도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도 줄었다는 게 중요했고 60살 이상도 중증 화율이 0.42%, 치명률도 0.23%까지 떨어지면서 가족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게 어르신들 건강에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16,000여 명으로 이틀째 10,000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는 353명, 사망자도 19명으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유행의 거의 막바지라는 방역당국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 유행할 올 겨울이 마지막 고비로 내년 3월쯤엔 유행이 거의 끝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유행을 막기 위해 독감 백신 접종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만 6개월 이상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는 물론 임신부까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되니까 미리 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참 말이 그렇지 편찮으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뵙지도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이번엔 실제 면회가 이루어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나오십시오. 네, 대구 대연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 대연동의 요양병원입니다. 실제로 그 대면 면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있는 곳은 병상 200여 개를 갖춘 요양병원입니다. 이 요양병원도 오늘부터 대면 접촉 면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떨어진 이곳에 대면 면회실을 따로 만들어뒀는데요. 조금 전에 면회객이 다녀가면서 지금은 환기와 소독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면회실에서는 한 번에 한 가족,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만남이 이뤄집니다. 앞서 오랜만에 입원 환자를 찾아와 손을 맞잡은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3년 가까이 병상 신세를 지고 있는 남편을 찾은 70대 아내는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의료용 가운에 비닐 장갑까지 낀 손이었지만 병상에 누운 남편 손을 잡고 가슴을 토닥이며 만남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비접촉 면회로 환자와 가족의 만남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접촉 면회가 다시 이뤄진 겁니다.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백신 접종률이 높은 점 등도 접촉 면회를 허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외에도 정신병원이나 시설, 장애인 시설도 오늘부터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것도 허용돼 가족들과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4차 접종자이거나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면회 때에도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하고 면회 이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음식물 섭취도 제한됩니다. 병원에서도 면회 전후에 면회장을 환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대연동 요양병원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가 초중고 학생 1명에게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늘었고 대학생 1명에게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OECD가 회원국 38개 그리고 비회원국 7개국 등 모두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 지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한국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3,819달러, 2018년보다는 7% 늘었고 OECD 평균인 11,999달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778달러로 OECD 평균보다 49.8% 많았고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87달러로 1년 전인 2018년보다 2달러가 줄었고 OECD 전체에서는 하위권 30위에 머물렀습니다. 서울대 입학생 10명 가운데 1명이 이른바 서울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 합격생 3,396명 중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졸업생이 403명으로 11.9%였습니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강남 3구 비율은 3.1%인데 서울대 합격생 비율은 4배나 높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에 이어 남부 헤르손주 전선을 돌파해 러시아군 보급로 차단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고리 코나셴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군이 졸로타 발카 방면의 방어선을 파고들었고 러시아군은 이에 맞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헤르손 지역 미하일리에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국기를 다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스웨덴 출신 진화 유전학자인 스반테 페보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페보 교수는 오래전 멸종한 인간 조상의 게놈, 유전차를 분석해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혀냈는데요. 페보의 아버지도 40년 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해서 2대째 노벨상을 받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67살의 스웨덴 출신인 페보 교수는 자신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Well, I initially thought it was a joke, actually, that it was my research group who made an elaborate joke. But then it sounded a little too convincing, but it was hard to digest, actually, immediately. 의대 졸업 후 의사 대신 인류 진화를 연구한 페보 교수는 평생 한우물만 팠습니다.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적용해 4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DNA 분석을 통해 독자적으로 출현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의 짝짓기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일부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페보 교수는 40년 전 호르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수네 베리스트렘 교수의 아들입니다. 2대째 같은 분야의 노벨상을 받는 가문의 영광을 누린 셈인데 페보 교수는 비밀스런 혼외자라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지금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페보 교수는 30년 전 호기심에 좋아서 시작한 일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Es ist besonders erfüllend, weil es hat sozusagen angefangen als eine Liebhaberei oder eine Art Hobby vor 30 Jahren und wurde ziemlich lange angesehen als irgendwie ein Kuriosum. 올해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난 뒤 가을 기운이 더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10도나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많은 곳에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경북에도 최고 3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의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오늘보다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구는 15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4에서 10도나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9도, 대전과 대구는 21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전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거부 놓고 여야 공방 중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